원화의 선명함이 정말 엄청나요. 특히 실제로 봐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느꼈어요. 저 이 그림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 각도로 보시면 그 진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톡. 안녕하세요. 더 현대 서울에서 열리는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명작전 이 전시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하면 디테일 끝판왕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혼자서 우와 우와를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명한 화가 이름만 나열된 전시가 아니라 작품 앞에 섰을 때 물감의 번짐, 인물의 표정, 옷감의 질감까지 눈으로 따라가게 되는 진짜 원화의 힘이 강한 전시였습니다. 52점의 유럽 회화 원화를 통해서 약 300년에 걸친 유럽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시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냥 렘브란트가 있다, 고야가 있다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30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제가 느낀 이 전시의 가장 큰 의의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술사 입문용으로 진짜 좋다는 겁니다. 보통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면 시대 이름이 너무 많고 좀 복잡한데 이 전시는 그걸 책처럼 설명하지 않고 실제 작품의 분위기의 차이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바로크가 이렇게 극적이고 로코코는 이렇게 화려하고 신고전주의는 이렇게 정리된 느낌이고 낭만주의는 왜 자연과 감정이 더 크게 반응하는지가 또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게 원화점이라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쇄 이미지나 화면으로 볼 때 그냥 잘 그렸다 정도였던 작품이요. 실제로 보면 저희가 다 원화 그림을 보면 감동이 있는 게 붓질의 방향, 안료가 쌓인 깊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요, 톨레도 미술관이 100년 넘게 모아온 유럽 회화 컬렉션을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소개하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톨레도 미술관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클래식 명화 몇 점을 가져왔다 수준이 아니라 한 미술관의 유럽 회화 컬렉션을 통째로 좀 경험하는 전시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다 보면 개별 작품도 기억에 남는데요. 동시에 톨레도 미술관이 이런 그림을 이렇게 모았구나라는 컬렉션적 성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톨레도 미술관도 아주 짧게 조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톨레도 미술관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미술관으로 190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공식 소개에 따르면 3만 점이 넘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지역 미술관이 아니라 꽤 탄탄한 컬렉션을 가진 기관인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수준 높은 공공미술관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 명화전도 물러봤지만 미국의 한 주요 미술관이 가진 유럽 회화 컬렉션을 서울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만나는 기회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뭐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라고 해서 스타 작가 이름만 소비하는 전시가 아니라 이 톨레도 미술관 컬렉션이 어떤 기준과 안목으로 형성되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점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시 소개해 드릴게요. 전시는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회화 권력 섹션인데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압도적인 크기의 작품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바로 자크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초대형 대작의 또 다른 버전인데요. 원화의 선명함이 정말 엄청나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는 세 형제의 비장한 손동작을 보시면 근육 하나하나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슬픔에 잠겨 쓰러졌던 여성들의 이 곡선적인 실루엣은요, 남성들의 직선적인 강인함과 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 앞에서 보면 형제들이 든 칼날에 반사된 차가운 금속 광택, 빛의 표현이 조금 소름 돋을 정도로 되게 정교하고요. 이 그림은 당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주문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훗날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된 아주 역사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엘 그레코의 겟세만의 기도를 좀 꼭 보셔야 되는데요. 엘 그레코는 매너리즘의 거장답게 인체를 아주 길게 늘어뜨려서 표현했습니다. 이 독창적인 스타일은 당시로선 되게 파격적이었거든요.
지금 봐도 현대미술처럼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는데 특히 밤하늘의 구름이 소용돌이 치는 듯한 붓질 그리고 그리스도의 붉은 옷이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면서 만들어내는 영성적인 분위기에 좀 압도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초상화가들이 얼마나 대단한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비즈의 르브랭이 그린 백작 부인의 초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작가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장 아꼈던 화가이기도 하거든요. 레이스와 실크 드레스의 질감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손을 대면 부드러운 천의 촉감이 막 느껴질 것 같았어요. 피부 위로 감도는 은은한 진주빛 광채는 당시 귀족들이 왜 그토록 이 작가에게 초상화를 맡기고 싶어 했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만듭니다. 당시의 화가가요, 지금의 하이엔드 사진 스튜디오 작가 그 이상의 존재였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2부 신화와 기억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유산, 그랜드 투어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5세기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고대 로마를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화를 다시 살려내면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자 했고요. 이 섹션의 작품들도 그런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데요. 고대 유적과 조각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면서도 또 여기에 상상력과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실제 역사와 좀 환상적인 게 자연스럽게 섞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3부 예술의 비즈니스는 제목부터 되게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파트가 천재화가는 외롭게 혼자 예술한다라는 좀 낭만적인 환상을 깨주기 때문인데 전시 설명에 따르면 이 섹션은 르네상스부터 19세기까지 예술가들이 가족이나 길드나 후원자, 아카데미 시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현대적으로 느껴졌어요. 결국 예술가도 네트워크 안에서 일하고 이름을 만들고 의뢰를 받고 시장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렘브란트나 카날레토 같은 이름도 그냥 생기게 아니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좀 이 미술사를 좀 인간적으로 보게 해줬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천재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술이 돌아가는 구조를 좀 보게 하는 파트였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렘브란트의 깃털 모자를 쓴 청년 같은 작품을 보면 화면 전체는 되게 어둡고 절제되어 있는데 얼굴과 장신구, 모자 같은 부분에서 시선이 미세하게 살아나는데 멀리서 보면 어두운 초상이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좀 더 많은 정보가 조금 보입니다. 살짝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자에 달린 타조 깃털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게 결이 보여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왜 빛의 마술사인지 그가 캔버스 위에 물감을 층층이 쌓아 올린 임파스토 기법을 그리는데 그 임파스토 기법이 만들어낸 입체감을 현장에서 여러 각도로 보시면 그 진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의 고야에 수레를 탄 아이들 그림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전시 볼 때도 고야 그림이 어느 작품에 있냐고 찾으시더라고요. 어느 섹션에 있는지. 우리가 흔히 아는 고야는 어둡고 괴기스러운 화풍 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각도 나중에 안 좋아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로코코적인 화사한 색채 속에서 이 그림에서는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놀이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좀 옷을 자세히 보면 좀 군데군데 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귀족 문화 이면에 존재하는 좀 서민들의 삶과 사회적 현실을 넌지시 드러낸 고야 특유의 통찰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부 삶을 비추는 아름다움의 시선은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할 가능성이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바로크의 현실감 있는 아름다움과 프랑스 로코코의 세련되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같이 보입니다. 이 차이를 보는 재미가 조금 쏠쏠해요. 이번 전시의 메인 포스터로 쓰였죠.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까막잡기 놀이. 이 그림 보시면 로코코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분위기, 움직임이 주는 이 핑크색 옷주름, 되게 장식적인 배경, 그리고 연극적인 순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와 화사하다, 와 아름답다, 와 되게 로맨틱하다 라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계열 회화가 되게 훨씬 조용하고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트마다 아름답다는 말도 시대마다 좀 다른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4부에서는요.
예쁜 그림으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취향을 가졌고 어떤 계층이 이 이미지를 원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과 우아함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부 자연의 포착에 오면 저는 사실 이전에는 이렇게 원화전을 볼 때도 자연을 그린 거를 저는 조금 그냥 휙 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자연이 그려진 그림을 좀 세밀하게 이번에 봐봤어요. 진짜 제가 이 그림들을 보면서 디테일 끝판왕이라고 느꼈던 게 풍경화가 단순히 나무만 있고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되게 또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풍경화의 거장이죠. 터너와 컨스터블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그림 존 컨스터블의 아란델 방앗간과 성은 그의 유작이거든요. 그래서 좀 캠퍼스 전체에는 조금 어떤 공기층, 나뭇잎 사이의 햇빛 등 이런 표현, 섬세한 물방울 묘사, 구름의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이 훗날에 프랑스 인상주의의 탄생을 예고하는 또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6부는요. 세계 속의 유럽 미술입니다. 더 지금의 감각으로 조금 읽히는 섹션이었는데 전시 설명이 여기서 식민 권력, 글로벌 교류, 유럽 미술이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까지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젠 들라크루아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터너의 그림도 있어서 본격적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터너의 베네치아의 camposanto는 특히 실제로 봐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느꼈어요. 화면이 멀리서는 안개처럼 부드럽고요. 흐릿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그 안에 빛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이건 진짜 화면으로는 봐서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풍경을 본다기보다 빛이 물 위에 증발하는 순간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터너의 작품 때문이라도 이 전시는 실제로 본 가치가 있다라고 조금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림 한번 가서 꼭 찾아보세요. 거의 마지막 세션 쪽에 있는데요. 바닷가재가 있는 정물이에요. 암발라의 코르테스, 프랑스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 이 그림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자세히 설명 들어보면 저는 처음에 바닷가재 보고 맛있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그림이 미친 디테일이 뭐냐면요. 이 바닷가재가 있는 뒤쪽에 이런 그릴 있잖아요. 이 그림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가 등장합니다. 저는 진짜 이 그림 보면서 딱 디테일 끝판왕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원화의 감동을 직접 느껴보시라고요. 전시 기획사로부터 10장의 티켓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인 2매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전시 혼자 봐도 좋지만 같이 가서 이거 붓질 봐, 이 표정 봐, 와, 이 옷감 진짜 표현 미쳤다, 디테일 미쳤다 라고 하면서 보기에 되게 좋은 전시거든요.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적어둘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보고 싶은 이유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별도로 안내해 드릴게요. 거장들의 숨결이 담긴 300년의 기록,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시대를 초월한 좀 이런 감동을 여러분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디테일한 전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전시에서 만나요. 그림톡